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 연장과 패스트트랙 저지를 주장하면서 단식을 이어간 지 오늘로 6일째입니다.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지소미아 논란은 이 정권 외교안보 라인의 한심하고도 위험한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책임을 묻고 경질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장기 집권 음모를 위한 패스트트랙 법안 절대적으로 저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에 대한 한국당 입장은 어떨까요? 일부에서 자유한국당 김명우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는데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제3차 북미 정상회담 등 앞으로 남아있는 고비를 잘 넘는다면 동아시아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아세안 정상들이 모두 모이는 환영 만차도 열리는데요.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코너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고요. 반년 넘게 시위가 계속된 홍콩에서는 어제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로 구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정신적으로 이게 홍콩인들에게도 저희가 절대 외롭지 않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전해줄 수 있는 기회니까. 방금 들으신 함성에서 알 수 있듯이 선거 결과는 범민주 진영의 압승이었습니다. 3부에서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홍콩 학생과 전문가를 차례로 연결해서 홍콩 구의원 선거의 의미와 향후 파장에 대해 짚어봅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 4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에 대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였습니다. 전체 가구의 소득은 늘었지만 자영업의 어려움은 다시 한번 지표로 확인이 됐죠. 4부에서 전문가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단식 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를 찾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황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비상의원총회까지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지인데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임박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한국당의 시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자유명우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예, 김영우 의원입니다. 예. 황교안 대표 단식이 6일째인데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굉장히 이제 혈압 관계도 그렇고.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추운 날씨에 단식을 하다 보니까. 예. 굉장히 체력이 좀 저하돼 있다. 이런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또 초반에 단식을 할 때 목숨을 걸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고, 그러나 지금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황교안 대표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들어준다 이런 보장도 없는 상태인데 그 조금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식 건강 문제가 있는데. 그 당대표께서 단식을 하는 상황은 굉장히 이제 안타깝고 예. 또 마음이 아프죠. 다만 뭐 그냥 이게 단식을 멈출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런데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소미아는 뭐 그런 대로 이제 천만다행이죠. 예. 조건부가 됐든 뭐가 됐든 일시적으로 연장이 되게 됐는데 예. 이 중요한 것은 또 선거법인데요. 예.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는 완전히 여야 간에 그 극한 정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극한 대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저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모든 당이 이제 당리 당략
때문에 결국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밥그릇 싸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예. 사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됐던 우리 자유한국당이 됐던 다른 군소정당이 됐던 지금의 의석수는 국민들이 뽑아서 만들어준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정당 간에 이렇게 극한 투쟁을 하는 상황, 또 국민의 의회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바닥인 상황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저는 예. 이것은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투표라도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좀 들어요. 예. 네, 이거 제대로 아마 합의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군소정당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만날 땐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뭐 의원 정수도 300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또 미만으로 하자 그러고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예. 국민들이 직접 뽑아야 될 지역구 의석수는 왕창 줄이고 또 당 지도부가 당락에 따라서 정하는 비례대표제를 늘린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저는 차라리 국민투표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황 대표가 단식 명부로 내건 3가지인데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 설치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지소미아 파기는 어쨌든 뭐 연장됐으니까요. 그건 제외하고 나머지 2개는 패스트트랙 안에 지금 묶여 있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이게 의원님 말처럼 여야가 협상이 제가 봐도 좀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회의장이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오늘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인 거 아닙니까?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는 법대로 한다. 또 예. 패스트트랙 자체는 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식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또 바른미래당도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예. 패스트트랙 자체가 절차적인 합법성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뭐 상임위원 사보임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패스트트랙의 합법 여부를 따지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2가지 법안에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 당과 당 사이에서 저는 합의점 찾기 정말 어렵다 봅니다. 예. 그리고 너무나 다들 그냥 또 소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지상 목표이기 때문에 무조건 연동형 비례제 해가지고 비례대표 의원 다수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것은 합의되기가 어렵고 이것은 그냥 밥그릇 싸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볼 때 이렇게 해가지고는 출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예, 출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일 테고 지금 패스트트랙이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국회의장이 표결에 붙인다고 하면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파국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자유한국당 지금 얘기 들어온 뭐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지금 이제 모든 카드를 다 생각하겠죠. 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당 지도부 또 지도부뿐만 아니라 우리 전 의원들은 이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선거제 자체 뭐 준연동형 비례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느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복잡한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은 정말 유권자 입장에서 누구를 뽑는지도 모르고 국민 투표장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선거제도를 놓고 이것을 국회의장과 또 숫자로만 더불어민주당이 군소정당하고 밀어붙인다 했을 때는 이것은 완전히 반민주 선거 악법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말 전에 자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다양한 방법을 써서라도 막겠다 이 말씀인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지금 황교안 대표가 엿새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도층은 오히려 빠졌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행사가 열렸었는데 의원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죠. 예. 여기서도 한국당에 대한 쓴소리가 많이 나왔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게 저희 당의 현 주소라고 봅니다. 예. 사실 저희 당이
대한정당으로서 좀 더 개혁해야 되고 또 통합을 위해서 더 실질적인 그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예. 오늘 그 홍성걸 국민대 교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뭐 100% 다 공감합니다. 예. 지금 우리 당이 아직 부족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정말 소위 중도에 계신 많은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계신데 그 목소리를 담아내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 거두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지금 이대로의 토양에서는 그 열매를 맺기 어렵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정말 개혁을 제대로 해야 된다.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을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 생각을 하죠. 예. 오늘 그 자리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쓴소리를 하면 당에서 내부 총질이다 이런 반발이 나오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지적도 있고 또 바른미래당하고 보수통합도 지금 굉장히 삐걱거리고 있는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갈기 조금 험난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 뭐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좀 근본적으로 우리 당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통합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바른미래당의 소위 이제 유승민 의원 계하고의 통합만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주 국부적인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국민 속에서의 통합이죠. 사실 10월 국민항쟁이 뜻하는 바는 이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외교 안보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나라 걱정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셔요. 국민 속에. 예. 그런 그 모든 세력과의 정말 그 대대적인 통합, 그런 어떤 전체 우리의 어떤 그 그릇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국민 속에서의 대통합이 아니면 이것은 뭐 그냥 국회의원 몇 명 왔다 갔다 하면서 인재 영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나라 걱정하는 모든 분들은 다 함께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발전적인 또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모든 세력이 통합한다. 그게 안 되면은 뭐 선거연대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선거연대 그러면 이제 상당히 좀 말 그대로 정치 공학적인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선거연대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정당은 후보를 내는 게 맞아요. 그 민주주의 제도에서. 그런데 그것을 그냥 뭐 의석수 몇 석 늘리겠다고 선거연대 공천 후보를 내지 않을 지역과 내는 지역을 이렇게 따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 선거공학적으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일려 다야구도로 만일 이대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TK 지역도 그렇고 수도권 지역도 그렇고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구도상으로는 저희가 유리할 게 없습니다. 특히 이제 패스트트랙 그 처리 과정에서도 보았듯이 지금 이제 제1야당입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군소 정당이 뭉치면 상당히 파괴력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경제 정책도 그렇고 외교안보 정책도 그렇고 너무 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방향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어떤 그 여당에 대한 반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감정이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많이 돌아다녀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그 정권과 여당이 그렇게 국민의 뜻을 반하면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다가는 또 심판받는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 패스트트랙 그 과정에서 민심이 더 돌아설 것이다. 만일 강행하게 되면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 숫자로만 그냥 밀어붙이고 더더군다나 그 게임의 룰을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있고요. 저는 국민의 의사와는 역행하는 일이라 생각을 하죠. 하나만 더 여쭤보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소미아 논란을 일으킨 외교 안보 라인의 한심하고 위험한 수준, 책임을 묻고 경질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동의하고요. 이번에 지소미아 사태에서 우리는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은 말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신중해야 될 지소미아를 이게 한일 경제 갈등의 어떤 카드로 지렛대로 사용했단 말이죠. 예. 근데 우리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나라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매국 친일로 몰아세우고 예. 또 죽창 반일 노선을 견제하면서 결국은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일관성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모든 문제가 왜 생기냐 하면 그 남북 민족 공조만 강조하고 또 남북 평화 경제만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 친북중 쏠림 외교에 너무 경도돼 있어요. 그리고 안보 동맹을 지금 완전히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 동맹을 좀 하루빨리 회복을 해야 되고요.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는 지금 북한의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 체제가 강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요. 예. 그 일본의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상관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경제는 경제로 치고 나갔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아주 치졸하고 치사한 아베 정부에 말려드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왜냐하면은 지금 지소미아 폐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한미 동맹 간에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그 빅터차 미국의 그 전 백악관 보좌관이 이야기했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한미 그 신뢰 관계에서 너무나 큰 상처를 줬다. 그리고 예. 지금 그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그 동맹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이 동맹 관계를 한국 정부가 남용했다는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리고 이 북한의 핵 미사일 이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예. 너무나 중요한데 이 우리가 대응 능력을 너무 저하시켰다. 지소미아 그 폐기 카드를 예. 꺼내 들면서 말이죠. 이런 거를 볼 때 이 한미 동맹은 굉장히 그 심각한 균열이 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역시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외교적인 아마추어리즘이다. 예. 전문가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한미 경제 갈등을 이 한미일 예. 안보 체제에서 중요한 지소미아 카드를 지렛대로 사용하는 예. 것은 누가 봐도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지소미아가 박근혜 정권 때 체결된 거고 그 박근혜 정권 때 체결되기 전에는 한미 동맹이 뭐 흔들렸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한미 동맹이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린다 하면 그게 또 동맹이라고 과연 볼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다고요? 아니죠. 제가 국방위원장 하면서도 예. 20대 국회 이제 상반기 했습니다만 미국의 군수내부와 정가 또 전문가들은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그 수준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북한의 그 인민군의 움직임이라든지 북한 미사일의 그 이동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소미아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엄청나게 강조를 해왔어요. 미국의 그 요청에 의해서 사실은 한일 간의 이런 그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간의 문제고 또 결국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그 국방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카드를 쓸 생각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안보 포퓰리즘이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안 될 일입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명우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정치 TMI 코너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을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합니다. 정치 TMI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오늘 개막됐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말에 그 김포에서 부산을 갔는데 네. 보안 검색이 엄청 강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걸려서 아니, 왜 이렇게 심하게 하지 했더니 네. 부산에서 지금 백스코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열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상들이 다 모이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데요. 평화를 향한 동맹,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슬로건 아래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또 모레 열리는 한 메콩 정상회의까지 고려하면 한국과 아세안은 오늘부터 사흘에 걸친 일정을 소화하면서 협력 강화 방안에 머리를 맞대게 되는데요. 특히 올해가 그 89년 한국이 아세안과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0주년이 된 해입니다. 뜻깊은 그런 해를 맞이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전에 우선 첫 행사로 백스코에서 열린 CEO 서밋을 찾았는데 이 행사는 한국과 아세안을 대표하는 500여 명의 경제인이 참석해서 상생 번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 기조연설에서 수백 년을 이어온 교류의 역사는 또다시 동아시아를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서서히 떠밀고 있다. 아시아가 세계의 미래다라면서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뿌라윳 짜노차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고요. 이어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 콘텐츠 교류를 논의하기 위한 2019 한 아세안 문화혁신 포럼에 참석을 했고요. 오후에는 한 아세안 환영 만찬을 통해 아세안 정상들과 친교를 다집니다. 만찬에는 문 대통령과 아세안 9개국 정상 내외 외에도 각국 대표단, 우리 측 정보 인사, 5대 그룹 등 경제인과 민간 인사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 당장 우리와 인도네시아가 CEPA를 타결했고 그리고 또 수도 이전 협력 MOU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 이전한 것 인도네시아한테 그대로 전수해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어제 또 부산 스마트시티 그 착공식에도 그 정상들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기술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자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4강 중심 외교의 틀을 다변화하면서 아세안 지역과의 외교, 교역 관계를 한층 끌어올려서 새로운 시작을 확보하는 계기로 만들겠다. 이런 정부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무역 의존도와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다변화가 중요하고 소비 잠재력, 높은 경제 성장률, 역동성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신남방이 그 대안이다. 이런 목소리가 큽니다. 또한 아세안 모든 국가가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세안의 지지를 더 강화하겠다. 그런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세안 인구가 전 세계의 한 9% 정도 차지하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시죠. 그렇습니다. 또 경제 성장도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력 같은 걸 또 그쪽에서 많이 모아할 겁니다. 그래서 아세안과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은 우리 경제 산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봅시다. 정우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와 관련해 일본이 합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일본 측이 항의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사과를 내서 우리가 사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미우리 신문에서 그런 적이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청와대가 다시 한번 반박을 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면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사실 계속해서 SNS나 익명을 통해서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정의용 실장 또 윤도한 수석을 통해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누가 거짓말하고 있느냐. 이걸 상식적으로 볼 수가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 채널로 사과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익명으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럼 거짓말하고 있느냐 당연히 아는 거고 오늘 청와대가 재반박한 걸 보면 만일 우리가 거짓말한 거면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아무 말도 없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일본 정부에서 일본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우리 언론이 그대로 일본 언론을 받아쓰는 걸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해찬 대표도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일본 극우 세력이나 일부 언론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매국 세력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강하게 좀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청와대 입장에서도 어제 관련 내용이 나왔어요. 그 윤도한 수석이 일본 언론을 인용보다는 국내 언론 보도를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지금 이런 한일 간의 충돌과 마찰이 있을 때마다 일본 측의 시각으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해 온 언론을 지적을 하면서 이번 협상 결과가 나오자 일본의 입장을 반영한 일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내 언론의 비합리적인 비난 보도가 다시 시작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보도라면서 지소미아 카드를 쓰지 않았다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을지 생각해보면 안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수석은
일본은 그들이 밝혀온 대로 협상에 응하지 않고 그 대한국 수출 규제는 아무런 실마리 없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언론이 왜 일본은 자신들의 정부의 그런 입장을 어떻게 보면 뭐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그 일본의 언론 행태를 일부 국내 언론들이 그대로 우리 정부가 아닌데 일본은 그걸 보이고 있다는 건 청와대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만났는데 별 사건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뭐 합의 내용은 있었는데요. 이게 별 비쟁점적인 얘기입니다. 29일 이번 주 그 금요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고요. 논의가 더 돼봐야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도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7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나 28일 중 하루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를 열겠다라는 얘기를 합의를 했고요. 또 국회 윤리특위를 20일때부터 상설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당에서도 여기에 아니다. 우리는 합의한 바가 없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어요.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게 한국당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김연아 원내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또 오늘 모임에서 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로 했다라고 또 국회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합의한 게 아니라 협상하자는 것이다. 협상하려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도 단식하는데 처리해야 한다. 회동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국회 불응에서 빠졌다. 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협상하려면 빼야 된단 말은 뭔 말입니까? 협상하려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 철회해야 협상을 시작하겠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선철회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사항은 패스트트랙 안에 실려 있는 검찰개혁, 선거제개혁 이 법안과 관련한 건데.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 법안들이 철회되지 않으면 단식을 철회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 법안은 문희상 국회의장 말처럼 그냥 국회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랬을 경우에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막을 수가 없고요. 두 가지 카드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의원 총사퇴 그리고 하나는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카드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카드는 아니에요. 예. 의원직 총사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과반 출석의 과반 표결로 회기 내에서는 이게 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당이 빠지면 과반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예.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의원 총사퇴를 해서 당장 내년이 총선인데 예. 의원 총사퇴 통해서 내 지역구 내가 지키는 게 아니냐. 예. 한국당에서 그걸 노리고 의원들이 의원 총사퇴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별 실효성 있는 카드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필리버스터 문제는 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회기 끝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지연 작전을 편다고 해도 다음 임시국회 때는 바로 그 다음 회의 때는 이걸 통과시켜야 돼요. 예. 물론 그렇게 하면 5개 법안이기 때문에 좀 올라오는 게요. 하나씩 하면 임시국회가 30일씩 이어진다고 치면 5달이 걸려요, 산술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처음으로 선거법 개정안이나 검찰개혁법을 처리한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한국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내년 총선 앞두고 계속해서 시행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고 만약에 한 번 막는다고 해도 다음 임시국회 때는 통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선거제가 통과된다? 그 다음 법안들은 아마 한국당 의원들이 막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정강훈 목사가 총괄 대표 있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에 경찰이 야간 집회 제한을 통보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야간에도 계속 집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예. 그러니까 오늘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 했는데요. 여기서 청와대 앞에서 장기 집회를 하는 줄여서 범투본이라고 부르는데요. 범투본과 톨게이트 노조 측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하지 말라고 제한 통보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최 측의 제한 통보 준수 여부를 지켜보면서 강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어요. 아무래도 인근 학교 또 인근 주민들이 소음 등등의 민원을 많이 제기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학교 서울 맹학교 학부모회가 청각 중심으로 진행되는 학교 교육에 집회 소음으로 방해받고 있다라고 이들의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경찰에 탄원서를 낸 바가 있고요. 이게 서울 맹학교가 청와대 사랑채에서 약 500m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그 앞서 헌법재판소가 2009년 일몰 후 일출 전 5개 집회를 금지하고 경찰이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게 한 집시법 10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주 지역 주민들이나 학교가 집회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경우에는 집시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게다가 지금 사단법인 평화나무에서 이야기한 걸 보면 그 집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밤 늦은 시간에 그 동네 인근에 그 집회하시는 분들이 뭐 대변, 소변 이런 것도 막 노상방뇨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네.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뭐 가게를 열지 않는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열어줘야 되는데 화장실을 뭐 쓰는 수준이 저희가 그냥 쓰는 수준보다 더 넘어서는 일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피해를 우려해서 가게문을 닫는다는 분도 계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 총리설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진표 의원이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났어요. 여기서 자신이 유력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뭐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근데 뭐 현재 제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뭔가 진행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기자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예.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도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언론이 추측하거나 평가하는 것이다라고 선을 긋긴 했는데 좀 다른 뉘앙스가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뭐 검증 동의서 제출 여부로 물어봤죠. 예. 여기에 대해서 그건 뭐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다. 뭐 제출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진영 장관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검증 동의서 뭐 동자도 뭐 못 봤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예. 좀 뉘앙스가 다르죠. 예. 진영 장관은 검증 동의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제출했다 안 했다 말은 안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청와대에서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는데 네. 기자들이 어디서 취재해서 김진표 의원이 총리 후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 흘려 나오는 게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자가 발전이랄까요? 뭐 인사 처리되면요. 뭐 그런 그런 경우가 경우도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 예, 경우가 예.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경제통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남은 그 절반을 위해서는 경제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김진표 의원 얘기가 나왔고요. 또 그 보수와 진영 보수와 진보 그 두 진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합의 의미로서 진영 장관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청와대 쪽에서는 그게 뭐 플랜 A는 아니고 플랜 B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인사 문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요. 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총리로 간다. 뭐 이런 그런 얘기도 나왔죠. 보도도 예.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박용만 회장이나 그 가족들이 주식을 다 백지신탁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하마평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과연 어떤 정확한 소스를 가지고 하는 건지 네. 아니면 이것도 경쟁 보도를 하는 건지. 뭐 보시죠. 근데 이게 틀려도 인사 보도라는 게 틀려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인사청문회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의원 가장 중요한 출신의 문제죠. 예, 총리 후보자가 지명되면 인사청문회 문제가 좀 손쉽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파주 공병훈련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네요. 네,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기도 파주시 무건리 공병부대 폭파훈련장에서 굴착기로 훈련장 바닥 정리 작업을 하던 중에 갑자기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에 있던 25살 A 중위가 크게 다쳐서 심정지 상태로 헬기 이송됐지만 결국 병원에 숨졌고요. 21살 B1병도 얼굴 등 다쳐서 이송이 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굴착기 작업 중에 폭발물을 건드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폭발물의 종류나 원인 등 사고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군대도 뭐 사회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전사고가 없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그 군대에서 사망하는 장병들이 1년에 꽤 되거든요.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잘 안 되는데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 정말 애지중지 곱게 키워서 나라를 위해서 1년 반, 2년간 이렇게 갔다 오라고 했으면 최소한 국가에서는 책임지고 네. 그 친구들이 안 다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안타깝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예. 파주 공병훈련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서 장교 1명이 숨지고 사병 1명이 다쳤다. 이게 폭발이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거죠. 일단 네, 뭐 군부대에서 다른
폭발 처리반도 출동했을 테고. 그렇습니다. 그 현장을 통제하고 있고요. 다른 뭐 사고나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6시 뉴스 듣고 6시 10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입으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반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 구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어느 때보다 높은 참여 속에 진행이 됐고 결과는 범민주 진영의 압승으로 끝이 났죠.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홍콩 내 민주화 시위도 더 힘을 얻고 정치개혁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홍콩 유학생 한 분과 곧 이어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재한 홍콩인 주디 씨 연결합니다. 주디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이죠? 아니요. 지금 입학 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학교. 한국에서 대학교 입학 준비하고 있어요? 네. 예.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요? 3년 동안 있었어요. 3년 동안 계셨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생활은 그럼 3년 이상 하셨겠네요? 네. 예. 근데 최근 투표 때문에 홍콩 다녀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주디 씨가 가서 투표를 한다고 해서 선거 결과가 바뀌고 그러진 않을 텐데, 바쁜 와중에도 홍콩에 가서 투표를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해외에만 있어서 너무 무력감이 느껴져서 잠시라도 홍콩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예. 투표 하는 김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예. 해외에 있어서, 홍콩에서 시위하는 분들한테 미안한 감이 조금 있었나 보죠? 네, 맞습니다. 예, 친구들이나 어떻게 해요? 선후배들 홍콩 시위에 동참하고 이런 얘기 한국에서 좀 들었습니까? 네. 예,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해줬어요? 이번 선거에 대해서요? 뭐 선거도 그렇고 시위도 그렇고요. 시위에 나가는 친구도 몇 명 있고, 예. 안 나가고 집에서 뭐 응원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예. 다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대요. 예. 친구들이 시위에 네. 참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요? 예. 뭐 민주화가 이뤄지기 뭐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민주화를 바라면서 거기에 동참하고 싶어서. 네. 예. 자, 선거 이야기 좀 해볼까요? 범민주 진영이 압도적 승리를 했다고 나오는데 지금 홍콩에 아직 계시잖아요. 예. 네. 투표 결과 관련해서 홍콩 언론이라든가 또 현지 분위기는 네. 어떻습니까? 보도요? 예. 일단 북경에서 선거 결과에 많이 놀랐다고, 캐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예. 네.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는 너무 생각대로 나오니까 너무 놀랐어요. 예. 그러면 네. 주위의 홍콩 분들은 다들 이번 선거 결과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계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캐리람 장관이 혹시 이번 선거 결과로 물러나게 되면 네. 직선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어허.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아직 먼 길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아직 좀 멀었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홍콩 시위대가 지금 홍콩 정부에게 5대 요구사항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송환법은 네. 철회가 됐고요. 나머지 요구사항은 어떤 거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거는 시위대 폭도 지정 철회해달라고. 네, 폭도 지정을 철회해주고.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체포 시위대 전면 석방. 예. 시위대 전면 석방. 네. 네 번째는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수사 조사를 해달라고. 예. 강경 진압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 마지막은 어떤 거예요? 네. 마지막은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그렇고. 보통 편등 선거 실시하라는. 직선제에 의한 평등 선거를 실시해라. 예. 네. 폭도 지정을 철회하고 체포 시위대 또 석방하고 강경 진압 네. 독립적으로 수사해주고 직선제 해달라 이런 요구네요. 지금 네. 학생들도 그렇고 시위대도 지금 많이 체포돼 있는 상태죠. 네네, 맞아요. 예, 재판 가면은 몇 년형을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네. 체포 시위대 전격 석방하라 이것도 중요한 요구사항 중에 하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도 국민들도 한국에 계신 국민들도 홍콩 시위 응원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께 한 네. 말씀 해주세요. 계속 지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 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 뉴스를 공유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홍콩인 주디 씨였고요. 이어서 중국 산동대 우수근 객자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네, 일단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 나왔다.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위는 눌렀지만 오히려 민심은 더 키웠다. 예. 시위는 진압했지만 민심은 진압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서 그 민주란 이름의 잔디밭은 밟을수록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또 생명력은 더 강해진다는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선거 있기 전에 그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곳이 있죠, 홍콩에서. 복면 네. 금지가 그 헌법 위반이다. 또 이런 판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너무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정치적인 시위뿐만 아니라 모든 시위에도 일괄적으로 복면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기본적인 자유권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당국과 공산당이 그만큼 초조해서 무리수를 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된 것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헌법이 위반됐다는 판결과 이번에 또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지정의 압승 이걸 뜻하는 바는 또 유의미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민주화를 향한 열망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주화라는 것은 뭐 밟으면 밟을수록 단단해진다. 민주화라는 나무는 사람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중국 당국이나 행정 당국이 더 강경하게 진압하면 진압할수록 홍콩의 민주화는 더 강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웅변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지금 홍콩 구의원 선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홍콩 구의원 선거는 우리나라의 지자체 선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452석을 소선거구제로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예. 그 민의가 있는 그대로 반영되기 쉬운 그런 선거인 것입니다. 예. 이런 선거 결과가 그 중국 본토 정치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까요?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예. 중국 매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진행되는 때만 하더라도 다양한 언론 매체가 총동원되다시피 해서 시시콜콜 다 보도를 해서 중국에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다음에 현재까지 이렇다 할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 당국이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대책을 세우지 못해서 잠시 긴급하게 대책을 세울 때 당혹함을 나타내는 무반응, 그와 같은 경우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중국 당국은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번 선거에서 친중파가 승리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네요. 네, 그 승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적어도 이 정도의 결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홍콩에도 침묵하는 다수, 홍콩 경제가 추락하고 있고 질서가 악화되고 있고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샤이 친중
이 사람들이 예. 표로서 시위대를 응징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없지 않았었는데 정말 처참한 결과가 나왔기 아하. 때문에 중국 당국은 상당히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샤이 친족파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깨져버렸군요. 그 예상이.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중국 언론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보도는 거의 하지 않는 모양이네요. 네, 아직까지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봤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것은 곧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서 어떠한 보도 자세를 보이면 좋을지 지금 긴급하게 대책 마련 회의를 하고 있는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왕이 외교부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홍콩은 중국의 일부다 이런 또 얘기를 했는데 중국 중앙정부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더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당근과 채찍, 강원 양면 전략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앞으로 당분간 유화 국면도 보일 것입니다. 즉 범민주 진영 사람들에게 더 많은 당근을 주고 혜택을 줌으로써 친중 진영으로 포섭하기 위한 그런 작전을 쓸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홍콩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 무역, 금융의 상징적인 위치를 마카오라든가 중국 대륙에 인접한 선전 쪽으로 많이 옮기면서 예. 홍콩이 점점 쉽지 않게 되겠는, 즉 범민주파에 의해서 좌우되면은 홍콩 너희가 점점 살기 쉽지 않게 된다라는 식으로 점점 더 홍콩 사람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면서 중국이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2022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행정장관에서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친중적인 인사가 다시 재선될 수 있도록 그런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강원 양면책을 쓸 거라고 하셨는데 강경책을 만약에 쓰게 되면은 시위도 그만큼 다시 격화될 테고 그럼 이 사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줄곧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그 5가지 시위대의 요구 조건 중에서 행정장관 직선제, 즉 자유민주주의에 익숙한 홍콩 사람들이 자유민주를 옹호하고 지지해줄 자유민주주의형 직선장관을 행정장관으로 선출하게 되면은 사회주의 중국으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중국의 꿈, 중국몽이라는 것이 달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국 정부의 최대 과제의 하나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홍콩 시위대가 행정장관 직선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중국 중앙정부도 결코 시위대의 욕을 다 들어줄 수 없고, 그래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양측은 더 강대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은 바뀜이 전혀 없는 것이죠. 뭐 최악의 사태를 예상하면 군대도 투입할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군대 투입도 당연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최후의 마지노선 정말 돌발적인 변수가 생겨서 시위대에게 총기가 다량 탈취돼가지고 피가전을 방불할 정도가 된다면은 뭐 그야말로 치안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인민해방군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동안 중국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쌓아왔던 국제협력, 국제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중국의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군 투입은 정말 돌발적인 변수가 생겼을 경우, 어쩔 수 없을 경우 외에는 거의 투입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교수님 주위에 있는 그 중국인들, 소위 말하는 엘리트 계층의 중국인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홍콩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입장을 제가 한번 들어보시면요. 예. 제가 한국인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 교수 같은 경우도 한국이 힘이 약해서 일제에 침략당했고 또 힘이 약해서 6.25를 겪었고 지금도 남북으로 분단돼 있지 않은가. 예. 지금 한국 정부의 최대 과제는 남북 통일, 그것이 바로 굴욕, 수치스러운 역사를 종결짓는 것이다. 예. 중국도 힘이 없어서 청나라도 망하고 아편 전쟁을 겪고 홍콩과 마카오도 서구 열강을 뺏겼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최대의 과제는 홍콩과 마카오 등을 자기들의 영토로 완전히 복속하고 자기들이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굴욕과 망국의 역사를 치욕하는 것이다. 종식시키는 것. 한국과 똑같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땅덩어리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홍콩 시위대는 행정장관을 선출하려고 하는 한 이 양측의 요구는 서로가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네들의 말을 좀 요약하면은 소위 말하는 중국몽은 대의고 민주주의의 가치는 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국가 통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또 하나요.
교수님 뭐 물론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그 한국에 있는 각종 대학에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홍콩의 민주주의를 도와주려고 하는 또 홍콩의 민주주의 가치를 응원하는 그런 대자보들이 많이 붙어 있고 또 동맹 시위도 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면서 한국인 학생들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젊은 층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중국인들의 반응을 저한테 얘기한 걸 들어보면 저도 그걸 항의했죠. 그랬더니 한국에도 일베라는 집단이 있는데 일베가 한국에서 과연 얼마나 많고 한국에도 태극기 집회에 미국 국기를 들고 나가면서 한국을 국가적으로 망신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또 일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베라든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겠냐. 중국에도 인구가 10수억이 넘고 그런 과격한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중국일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중국의 존엄과 자존심을 실추시킨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중국인들이 더 많다는 것을 한국에서는 왜 보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인들이 일베와 태극기도 알아요? 알죠. 옆나라 상황인데 모를 리가 없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한편 홍콩 인권 법안이 지난주 미국 의회를 통과했는데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은 발끈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여기에 서명을 하겠느냐,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머리에서는 오로지 미국 국익이기 때문에 뭐 홍콩 인권 법안이라는 이름이지만 홍콩 인권 법안보다는 이걸 빌미로 미국의 국익을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를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최후의 순간까지 조금이라도 국익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다가 서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것은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들 전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위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최소 그 직선제 요구를 들어준다고 하면 시위가 또 풀릴 것 같기도 한데 중국 정부는 이 문제는 아예 생각이 없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선제 요구는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선제 요구라는 것은 홍콩이 자유민주주의 서구 열강, 자기들의 땅을 뺏은 서구 열강대로 자유민주주의로 그대로 간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중국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 중국 통치 쪽으로 홍콩과 마카오를 끌고 와야지 통일이 되는 것인데 통일을 반대하는 그 홍콩을 내버려 두면은 마카오도 그렇게 될 것이고 대만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소수민족 분리 독립하는 쪽도 그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중국이 분열될 수밖에 없다. 분열의 단초를 우리가 어떻게 좌시할 수 있겠는가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들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봐도 좀 답답하네요. 해결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고구마를 먹은 듯한 느낌은 저도 심하게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산동대 우수근 객자교수였습니다. 3부 수사 마치고요. 4부 경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경제 이야기 해봅니다. 지난주 통계청이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청와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한 반면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이 문제와 더불어 지난 20일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종부세 폭탄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정부의 규제 정책 속에서도 서울 집값은 왜 뛰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 박정호 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3분기 가계 동향조사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일단 소득은 늘어났다.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조금씩 다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요. 다만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좀 말씀드리면 1분위, 그러니까 하위 20%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하위 20% 같은 경우 137만 4,400원으로요. 4.3%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2분위도 298만 원으로 4.9%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하위 소득자의 계층들이 한 4% 가까이 상승한 반면 가장 소득이 높은 상위 20%에 해당되는 5분위 같은 경우는 98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밖에 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한 소득의 안전성, 불균형이 좀 완화됐다. 이렇게들 보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처분 가능 소득도 1분위, 2분위
3분이 다 증가했습니다. 네. 5분위만 약간 감소했고. 네. 그래서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나요? 통계상 수치상으로는 개선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통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면밀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건 분명히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드릴까요? 예. 일단 이 1분위, 2분위 이제 하위 소득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라고 하면 분명 공공 부분에서 제공하는 단기 일자리가 큰 성과를 보인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공공 부분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단기 일자리는요. 가장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40대들에게는 아무 효과를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이잖아요. 가장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시기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단기 일자리에 해당되는 뭐 등하교 도우미라든가 문화재 지킴이 이런 주당 근무 시간이 36시간이 안 되는 이런 데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단순히 내 용돈벌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 패스라고 해야 되나요? 직무 설계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직무 단절이 생겨버려요. 그럼 그 뒤에 뭔가 견실한 일자리를 얻을 찬스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라는 것이 노인들 만을 위한 일자리다 이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지만 그 과정에서 그 일자리에 더욱더 편하게 접근 가능한 분들은 그래 집에서 노느니 그거 하겠다라는 장년층들이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장년층의 용돈벌이 일자리가 아니냐 이런 오명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청와대는 소득 주도 성장의 정책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물론 뭐 1분위, 2분위, 3분위 소득이 다 늘었습니다. 늘었습니다만 사업 소득은 다 줄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야기한 것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고 또 단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늘면 그 소득으로 자영업자들의 물건을 많이 사줄 테니까 자영업자들도 늘고 이러면서 경기 선순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사업소득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소득주도 성장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아니냐. 이게 보수 언론의 비판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이것도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단기 일자리로 인해서 기초생활을 간신히 유지했던 노인들에게는 분명 나름대로 또 하나의 기회를 드린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인 빈곤율 1위 국가에서 노인들에게 나름대로 유의미한 일자리를 주는데 성공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이 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만큼 어떻게 보면 견실한 소득으로 누구의 주머니에 들어갈 수준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대표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30, 40대 같은 경우는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지난 25개월 연속 30대, 40대는 취업자 수가 계속 감소했어요. 지난 25개월 내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장 소비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계층들은 소득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사업소득 아까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홀로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이제 근로자들을 두기도 어려워서 혼자 가게 꾸려나가는 사람이 1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약간 지금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 제공되는 일자리가 온전하게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는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분명 살펴봐야 될 내용이죠. 어쨌든 사업소득이 줄어들 것은 통계로 나온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언론들도 자영업자들은 최악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자영업자가 힘든 점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경기 안 좋은 것만으로 해석이 되겠느냐.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 자영업자 숫자가 OECD 국가 중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재살 깎아먹기 경쟁 이게 너무 심한 거고.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소비 패턴과 구매 패턴이 달라졌다. 오프라인에서 사지 않고 온라인에서 모든 걸 사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쇼핑몰이나 대형 마트도 소득이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 문제를 과연 국가에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론까지 나옵니다. 그것도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지적들 다 유의미한 지적들이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요즘 굉장히 또 자영업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가 심해진 거예요. 미세먼지가 심해지니까 바깥으로 안 나오는 거죠. 외출을 그만한다. 그렇죠. 바깥에 나와서 가게 쇼윈도 위에 있는 물건도 보고 그래서 들어와서 구매해 주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요소인데 이 미세먼지가 많으니 당연히 바깥 출입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주말에도 그렇네요. 주말에 안 나갑니다. 그럼요. 저도 그래요, 사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죠, 진짜. 자,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의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인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이 자영업자들을 소득을 보존한다는 표현보다도 뭔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른 대안들이 좀 필요한데 무조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등하교 도움이나 문화재 시킴이 이 사업들을 늘린다고 해서 자영업자들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쉽지 않네요. 예. 자, 소비는 과연 늘었을까 그러면? 소비도 표면상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좀 늘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소비가 크게 늘만한 그 계절적 요인이 있었던 것에서 크게 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었을 때 이번 달이 좀 늘었다고 해서 소비가 늘었다 이렇게만 단정적으로 보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좀 몇 개월, 반년 이상 좀 데이터를 좀 살펴봐야 될 상황이고요. 뭐 지금 요렇게 좀 늘어난 소비로 인해서 이게 공공일자를 제공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굉장히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소비 심리는 개선된다 이런 얘기는 몇 달 전부터 있었지 않았습니까? 뭐 소비 심리가 좀 개선된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눈에 띄는 수치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소득 분위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뭐 3-4% 이상의 소득 증가분을 소비 증가분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7% 정도 증가한 것에 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수치는 2013년 이후 최저치에 해당되는 수치예요. 아직까지. 예. 소득 격차 나라 돈으로 줄였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정말 안 좋을 때는 나라 돈이라도 써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자리가 없었을 때 공공일자리라도 제공해야 하지만 이 소나기 올 때 피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계속할 수 없다는 건 모두가 다 동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다음 대안들을 같이 제공하면서 이런 공공일자리, 단기성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단순히 그런 대안도 없이 단기 일자리만 계속 제공하는 거는 분명 문제가 있어요. 예. 네. 비소비 지출이 역대 최고다는데 비소비 지출은 뭡니까? 비소비 지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투자. 이건 소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돈은 쓰는데 네. 소비가 아닌 소비를 비소비 지출이라고 그렇죠. 한다. 예. 그런 것들은 지금 어딘가 돈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참 재밌는 거죠. 비소비 지출이 커지고 있다라는 건 앞으로 자신이 꾸준히 소비할 자신이 없다라는 걸 반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딘가 돈을 미래 자신의 소비를 위해서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연금이나 저축도 비소비 지출입니까? 네. 그럼 어쨌든 비소비 지출에 돈을 많이 쓰게 되면 소비하는데 돈을 당연히 적게 쓸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현상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가 그 금리를 최저치로 인하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기대했던 것이 소비 진작인데 오히려 돈은 어디로 갔느냐? 시중 정기예금 통장이나 저축성 예금 통장으로 더 흘러 들어간 거예요. 이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축하는데 더 돈을 더 썼다. 네. 그 이유는 예. 이자가 낮아졌으니까 그 낮아진 이자만큼 이자 덜 나온 걸 벌충하기 위해서 돈을 더 넣은 거죠. 그래서 지금 모두 소비가 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한 것들이 참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깝네요. 예. 그렇네요. 어렵습니다. 네. 통계청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종부세 고지서가 지난 20일부터 발송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각종 언론을 중심으로 벌써 종부세 폭탄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게 과연 폭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도 보수 언론에서 자꾸 폭탄이라는 얘기를 좀 하는데 이거는 좀 말이 너무 과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조사를 해왔는데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8억에서 2018년에 8억에서 2019년 10억으로 늘었어요. 예. 그래서 늘어난 종부세가 22만 원 증가했고요. 그 보유세는 220만 원에서 31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10억이면 이 아파트의 실제 가격은 얼마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진짜 15억 이상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께서 300만 원, 200만 원 내던 그 300만 원 올랐다고 해서 이걸로 폭탄이고 이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말하는 거는 전 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다른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그 한남더힐 가장 부유층들이 많이 사는 동네 중에 하나죠. 여기 같은 경우도 31% 올라서 종부세가 1,232만 원 정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가 한 3, 40억 이상 되는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께서 종부세가 30% 올라서 그것도 그냥
그냥 없었던 게 1,20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내던 게 700~800만 원 내고 있었는데 1,200만 원으로 한 300~400만 원 더 낸 것을 과연 이분들에게 엄청난 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좀 맞지 않는 얘기다 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공시 가격이 2018년 8억에서 2019년 10억으로 올랐고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실거래가가 한 15억, 16억 정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5억, 16억 있는 사람이 그렇죠. 세금 얼마 넣었다고요? 정확히 증가분이 100만 원 늘었어요. 100만 원 올랐는 걸 가지고 폭탄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게다가 이 아파트 가격이 또 올랐거든요, 그 사이에. 네. 아, 그래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 100만 원 세금보다 아파트 가격이 훨씬 많이 뛰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폭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폭탄이란 발언은 좀 전 굉장히 심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이 세금 폭탄론이 사실은 먹혀 들어갔거든요. 네. 그때는 9억 원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게 종부세였는데 일반 서민이 지금 10몇 년 전이니까 네. 9억짜리 집을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다 폭탄이다,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 문제로 조금 논란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집값이 올랐고 네. 또 공시지가격이 올렸으니까 공시가격이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게 정상이니까 그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오른 만큼. 반면에 아무것도 없고 은퇴한 사람이다, 소득이 없다, 집 한 채만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좀 더 내라고 하면 그건 폭탄 아니냐, 뭐 이런 것 같아요. 요것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아무 소득도 없는 분이 왜 엉덩이에 15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냐라는 걸 반문드리고 싶어요. 본인의 노후가 그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그 아파트를 파셔야죠.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리고 설사 못 팔 이유가 있을까 봐 정부에서 다른 정책적 대안도 내놨잖아요. 예. 바로 뭡니까? 주택연금이잖아요. 가지고 계신 주택을 바로 국가에 맡기고 그걸로 인해서 연금을 받아가시라는 제도도 줬어요. 예. 따라서 그런 제도적 보완 장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부세 좀 오른 걸 가지고 세금 폭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주택은 파는 것보다 갖고 있으면 또 더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래요. 보유세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지금보다 더. 예, 저도 사실 굳이 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그 부동산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데 가장 유의미한 방법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낮추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이렇게 뭐 엉덩이에 15억 이상씩 깔고 있을 게 부담이 된다면 그걸 내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노무현 정권 때도 향후 20년 동안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올리겠다라고 공약을 했었었고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정권의 변화가 되면서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내시려 하는 거가 실패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되는 보유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쉽게 얘기해서 큰 그 무거운 아파트를 들고 있어도 부담이 안 되니까 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들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아파트에 많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그 돈을 어떻게 보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투자나 고용으로 이어지게 만들려면 돈을 부동산에서 다른 데로 빼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실장님처럼 집값을 잡으려면 보유세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얼마 안 올린 걸로 타협을 받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왜 그런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예. 표를 의식하는 거예요. 모든 정권에서 다. 이게 보유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순간 세금 올리는데 누가 표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든 여든 모두 이거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지난번 정부가 8.13 종합대책입니까? 내놓고 나서 집값이 조금 잡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뛰고 있는 모습이 또 보이거든요. 네. 부동산은 어떻게 안 잡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유, 이게 저도 마음이 좀 아파요. 저도 분양가 상한제나 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은 좀 갖긴 했었습니다만 그런 개인적인 의구심과 상관없이 정책적 효과가 발휘돼서 이 부동산이 좀 잡혀주길 바랬었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은 구조가 좀 있습니다. 점점 이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예. 특히 요즘 들어서 제가 현장에서 더욱더 목격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지방의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부산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값은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방에 살고 계신 분이 서울에 땅 투기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파트 투기하러. 왜냐하면
뻔히 보이는 거죠. 우리 동네, 우리 구는 인구가 30만 명에서 9만 명으로 줄었다. 예. 앞으로 더 줄 것 같다. 예. 그럼 내가 이 동네에 가지고 있는 건물, 아파트 이거 시세 점점 떨어지게 뻔한데 그렇겠죠. 예. 언젠가 우리 애들에게도 집장만 해줘야 되고 우리 애 대학 갈 때 뭐래도 집이 하나도 하나 있어야 되니 서울에 또 원정 투자하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기존의 자금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넘어오는 이런 자금까지 해서 더욱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가 더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다양한 정책으로 이걸 누르는데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자꾸 이렇게 수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요인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울은 결국은 수요가 많다. 수요가 끊이질 않는다. 네. 지금도 서울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직장은 서울에 있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인근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언제든지 오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수요가 그만큼 있는데 서울 집값이 떨어지겠느냐. 서울 집값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뭐 이런 거.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요. 네. 우리의 약간 인구 구조상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일본인데 일본 전 국토에는 860만 호의 빈집이 있어요. 860만 호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매년 12만 명씩 계속 동경권으로 유입을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동경권이면 우리를 어디겠어요. 서울이죠. 서울하고 예. 수도권이죠. 예.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그 일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지방은 점점 빈집이 늘어나고 서울은 점점 사람들이 몰리고 이런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방은 공동화, 서울은 집중.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재밌는 특이한 현상이 생겼어요. 저 전라도에 있는 모 지자체에서 초등학교가 폐교 직전이었습니다. 그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면 그 근처에 집을 주는 그런 혜택을 준다고 했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진작부터 했거든요. 예. 지방으로 이사를 오면 그냥 등기부등본을 그 집 사람, 이사 온 사람 소유로 바꿔줘요. 예, 네.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매년 12만 명씩 동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생각해서 공급을 늘려라 더 네. 서울에. 네. 그럼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 공급을 늘릴 땅이 현재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공급을 늘리려는 세력들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가 거주 비율이 제일 낮은 아파트. 그러니까 집주인이 안 사는 아파트. 예. 그게 제일 비율이 낮은 데가 음아파트예요. 아하. 그러니까 음아파트에는 집주인이 거기 거주하는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이게 다 뭐겠어요? 투기 수요로죠. 그런 투기 수요의 붐을 부화내동해서 재건축 재개발해가지고 종상향해가지고 지금 15층, 20층 안 되는 아파트를 3, 40층대로 올리면 분명 공급은 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투기 세력에게 좋은 본보기를 주기 때문에 건전한 부동산 문화 이걸 해친다고 생각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예. 당연히 가격은 엄청 뜰 테니까 그렇게 그렇죠. 재건축을 하면 네. 불로소득자가 또 엄청 늘어나겠죠. 그럼요. 쉽게 얘기해서 로또 당첨되는 거예요.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상당 기간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쪽으로 안정화됐다 자평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국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의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낮아진 건 맞아요. 근데 예.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모두 거주하고 싶었던 이 서울과 수도권 이쪽을 봤었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타당한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네요. 예. 오늘 부동산 이야기했고 또 통계청에서 발표한 3분기 경제 동향 이야기했는데 내년 전망은 4분기부터 얘기해야 되나? 연말이니까 내년 전망은 어떻게 보시면 우리 한국 경제? 다행히 본격적인 5G의 원년이 해당되는 게 사실 올해가 아니라 내년입니다. 예. 올해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5G를 이제 개통한 거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5G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될 텐데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참 안타깝게도 반도체 의존율이 높은 국가로서 5G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반도체 경기가 좀 살아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수 경제뿐만 아니라 수출이 조금 호조가 일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일단 구조적인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년에 일시적으로 반도체 경지 등에 힘입어서 경기가 조금 더 살아날 개연성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계속해서 경기 불확실성, 경제 불확실성의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도 계속 빠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 불확실성이 해소될까요? 내년에 이제 미국도 큰 대선이 있고요.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선거적인 이슈들이 좀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 글로벌 리더십들이 이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빨리 해소해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상황적인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일부 좀 제거되기를 저도 희망하고 있죠. 네. 938 하나님께서 한 가구 3주택 정도는 투기로 보고 누진세를 매기면 매물이 풀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뭐 저도 좀 공감은 하는데요. 정서상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예. 그걸 과연 어느 분이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뭐 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부동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또 전문가들이 또 정부 당국자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있으면 쉽지는 않네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오늘 물러가고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